네, 지금부터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지원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란 어떤 규모의 회사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가. 일단 세법에 우리는 이제 세법 적용하는데 중소기업을 판단할 거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보면 될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중소기업 개념이 세법에서 막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일단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기본법과 세법의 이제 목적이 다르다 보니 좀 범위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리겠다는 얘기고요. 자, 우선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참고로 보시면 에서는 그 중소기업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엔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규모와 자산,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을 갖추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은요. 직전 3개년, 직전 연도 이렇게 봐요. 판단을 보시면 규모, 매출액이요. 직전 3년간의 그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이 전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억 이상이면 이제 졸업해라.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독립성 기준도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에 평균 매출액 기준금액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 즉시 중소기업이 아닌 게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중소기업이었다가 매출이 그 기준금액의 100만 원 살짝 넘었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해버려요. 그러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가 어떤 이렇게 그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사업 연도와 다음 5개 사업연도, 5개 사업연도까지는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봐준다. 유예죠, 유예. 네, 이게 개정된 거죠, 작년에. 원래는 3개년이었죠. 근데 이게 5개년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유예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당되면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우리 세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냐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업종에요. 제한이 없는데 소비성 서비스 업종, 숙박업, 그다음에 유흥음식점 이런 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요.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종 이렇게 불이익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접대비 기본 한도 금액도 달라요. 뭐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거에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또 들어간다. 이제 뭐 참고 25년부터니까. 자,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이야.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전 3개년의 매출 평균 매출액이었죠. 세법에서는 당해년도 2024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당해 12월 31일 현재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이냐 아니냐로 판단한다. 이건 직전 연도였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에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공시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거, 그다음에 실질적 독립성이 시행령에 적합하지 않을 거. 그래서 요건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 발생 연도와 그 다음 5개 연도에 대해서 중소기업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유가 24년 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그러니까 24년부터 2024년도부터 이게 5년이고요. 그 전에는 종전법에 따라 3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24년부터 적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지금부터 보시는 이러한 혜택을 보신다 이런 얘기고요. 잠깐 혜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볼게요. 세부 사항을 보시면 아까 요 앞에 관계기업 있어요. 어디 갔어?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 매출액을요, 내 평균 매출액만 가지고 이 기준 금액을 초과했냐 넘었냐 보시면 안 되고요.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다 합쳐서 봐야 돼요. 그런데 관계기업이 얼마나 관계 있느냐에 따라서 평균 매출액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지배 30%는 초과하는데 5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매출액 더하기 종속기업의 매출액 곱하기 지분율. 그런데 50% 이상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주총회 하면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다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저 회사, 관계회사의 의지대로 다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막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매출액과 너의 매출액을 그냥 더해서 평균 매출액으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소가되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미달하면 여전히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이건 이제 감사 대상이 아니면 또 빠지는 거고요. 외부에게 감사 대상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그런 경우에 그 관계 기업이다. 지배 종속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이냐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고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업종은 어느 업종에 해당하나? 그래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 그 분류규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세법 적용하다 보면 중소기업 중에 중기업, 소기업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작아야 소기업이냐고요. 그는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업종의 구분이 앞에 중소기업 적용할 때하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업종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혜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으로 창업해라. 그러면 세금을 깎아줄게 하는 얘기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창업 중소기업 또는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에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24년 이전에 창업해야 되고요. 법에서 정하는 감면 업종으로 창업해야 돼요. 아무 업종이나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중소기업으로 창업해야 된다. 자, 감면 업종은 뭐냐면요. 조특법 6조에서 정하고 있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업종들이고 음식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감면들을 50% 또는 100% 감면을 적용받으시죠. 그리고 2018년부터 20년도부터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 확대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감면 대상 창업은요, 일반적인 창업, 새로 사업을 하시는 거, 개업하시는 거, 그다음에 청년이 창업하면요, 조금 감면을 더 해주거든요. 청년이라 하면 여기서는 만 34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에서 빼서 계산을 하죠. 그다음에 또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는 이러한 사업자를 말하고요. 감면율은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창업의 경우 또는 청년이 창업하긴 했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에서 창업했잖아요. 그러면 5년간 50%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추가로 감면해줘요. 어떻게 해요? 고용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최소 고용 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거기다가 일정률을 곱해서 더 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그런데 청년이 창업했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바깥에 가서 창업을 했어요. 그럼 100% 감면해줘 버려요. 5년간. 이게 100%를 다 감면해 주니까 추가로 뭘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감면율이 50% 또는 100%입니다. 자, 창업 벤처기업 감면이 있어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처음에 창업할 때는 아직 벤처기업은 아니었으나 3년 이내에 3년 이내인데 그것이 24년 말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가세년도부터 5년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 창업 벤처기업 감면은 조금 조심하실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에 따라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게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감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잘 보세요. 예, 연도 중에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그거 모르고 감면 적용했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왕왕 생겨요. 그러니까 요 유효기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창업을 하긴 하는데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해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3개 과세년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인데 24년 말까지, 그러니까 창업할 땐 이런 데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안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5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신성장 서비스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바깥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게 되면 조금 더 감면은 조금 더 해줘요. 3년간 75%, 그 후 2년간은 50%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감면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성장 서비스업은 뭐냐? 그래서 법에 열거돼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추가 감면 얘기했었잖아요. 예, 고용인원,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추가 감면을 더해준다. 예, 보시면 되겠고, 최소 고용인원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업종은 10명, 이러한 업종이 아닌 나머지 업종은 5명이 최소 고용인원이고, 이 이상 추가로 고용하게 되면 예, 산식에 따라 예, 감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꾸만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는 땅도 좁은데 주로 어디 모여 살아요? 지금 보면요, 국가적으로 우리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막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출산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출근할 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하철 타고 왜 이렇게 오기가 힘들어요? 도로에 차는 왜 저렇게 많아요? 그죠? 왜? 이 국토도 좁은데 이 많지도 않은 인구가 어디에 모여 살아? 수도권에 모여 살아.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에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토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죠? 시골은 자꾸 낙후되고 버려지고 그냥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법을 활용하는 거죠. 기업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널리 퍼져 지방 가서, 그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바깥으로 가서 창업해라. 그러면 100% 감면해 줄게, 청년들아. 이런 얘기죠. 그죠? 자꾸 그런데 어떻게 해? 사람 많은 데 와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라 하면 서울시, 그다음에 인천시, 그다음에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도가 좀 크잖아요. 경기도 중에서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는 요만큼만, 얘네들만. 그 다음에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이렇게 열거된 애들. 근데 여기 보면 또 어떤 애들이 안 보여요. 화성, 평택, 용인, 안성 뭐 이런 애들이 안 보이죠. 그런 동네가 안 보이죠. 예, 그런 애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바깥이죠. 그 다음에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전부 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바깥이죠. 그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라, 용어를.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창업이에요. 창업이 뭐야? 하늘 아래 없던 새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창업이에요. 개인 사업자로 하던 걸 법인으로 전환해. 그건 창업이 아니에요. 사업의 형태를 변경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성남에서 음식점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안성 가서 또 뭐 백반집을 해.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창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업이 뭐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감면을 해주겠다. 예, 그런 얘기. 왜? 경제가 부흥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 이런 얘기죠.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 창업일이고, 법인 설립 등기일이다. 사업자 등록일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에요.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만약에 인수하는 경우, 그건 사실은 창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인수 자산가액이 창업 당시에 토지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것을 충족하면 역시 창업으로 봐주겠다. 이런 개념,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창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정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받거나 또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다. 세상에 없던 걸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것도 그 인격만 바꿔서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창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거, 이거 잠깐 쉰 거다. 그죠? 예, 창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업종을 추가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창업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시면요. 볼까요? 청구인은요. 이제 억울하니까 그 심사 청구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종전 사업장을 폐업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종전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따라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조특법 6조 1항에 정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패소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볼까요? 같은 종류의 사업에 관련된 이거는 사전에 이게 이제 그 해석을 좀 내려줄래라고 이제 청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특법 6조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얘기인데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 분류에 따른 세 분류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도 이제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서요, A라는 사업자가 한식을 하던 사업자가 폐업을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B라는 사업자가 이렇게 인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개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한식업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업종을 같은 자리에서 인수해서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B는요, 창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창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전 사업자가 한식을 했잖아요. 세 분류가 달라야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해야 돼요. 중국집을 하든지. 그죠? 이렇게 세 분류가 달라야 창업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한식을 했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업 감면. 그다음 요거 조특법 6조 적용할 때 주의할 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 적용하면 안 되죠. 둘 중에 유리한 거 하나만. 그다음에 각종 투자세액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고용 증가되면 추가 감면을 해주잖아요. 아까 그런 규정이 있었죠. 그것을 제외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고용 증대, 연구인력 개발비, 근로소득 증대, 정규직 전환 등의 세액 공제와는 적용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고요. 최저한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최저한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감면이 배제됩니다. 그다음에 농특세, 비과세 하고요. 이러한 규정을 좀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특별세 감면이고요. 중소기업이라고 사실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서 이렇게 25년 말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정액 감면해 주는 겁니다. 감면 업종은 법에 열거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임대업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자동차 중에서 50% 이상을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 자동차로 보유한 경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이제 제주도 가서 왜 렌트하면은 그 렌트카의 상당 부분이 전기차 내지는 수소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하여튼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자, 감면은 어떻게 해주나요? 감면율이 눈으로 딱 봐도 아까 창업 감면에 비해서 훨씬 감면율이 낮죠. 네.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요. 아까 창업 감면에서는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랐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수도권이라고 뭐 칸이 좁아서 제가 이렇게만 간단하게 썼을까요? 아니요. 수도권이라는 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라는 말은 엄청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의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경기도가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전부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다. 그 다음에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에 따라서도 감면율이 다르다. 또 업종에 따라서도 감면율이 다르다.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꼭 감면율을 확인하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실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적용이 중복 적용 안 되고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마찬가지 중복 적용 안 되니까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 적용이 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계상하고, 그죠? 정상적으로 다 한도대로 계상하고 남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고요. 최저한세에 해당되고 농특세는 비과세합니다. 앞에서 본 그 감면과 관련해서요.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소득을 구분 계산해야 됩니다. 어떤 법인이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겸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감면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손익계산서 과세 소득금액은 하나로 계산됐잖아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본래 영업 활동인 그 건설업이 아닌 그죠? 그 외에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어쩌다가 발생하는 수익이 영업 외 수익이잖아요. 영업 외 비용도 마찬가지. 그런 아이들은 또 감면소득을 계산할 땐 구분해서 빼야 된다. 이제 그런 구분 계산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요. 그 다음에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해서 법인 소득을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감면 안 되고요. 법인세 신고를 기한 안에 안 해요. 감면 안 해줍니다. 또 세무서에서 경정 결정하는 경우, 또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인데 가입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자에 해당이 되면 마찬가지 감면을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런 경우에 감면 안 돼요. 세무서가 그 추계 경정 결정하면 감면 안 돼요라고 했지만 그럼 무조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추징세액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감면이 되는데 부정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있죠. 당초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그죠? 과세소득을 또는 과표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네, 마지막으로요.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지원책인데 얘는 조특법에 없고요. 법인세법에 있어요. 원래는 조특법에 있던 규정인데 이게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해줘서 될 일이 아니라 항상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법인세법으로 자리를 옮긴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왜 입금해서 손금을 차감해서 과세 소득금액을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금이 더 커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결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결손금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2월에서 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법인세를 절감하는데 절감하는 효과를 주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면 반대로 지금 2024년도인데요. 2023년도에는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냈는데 2024년도에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거꾸로 내려가서 공제해라. 여기서 빼라. 이게 소급공제예요. 소급공제를 하면 어때요? 여기에 환급이 나오겠죠. 요걸 환급 받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요. 환급 신청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즉시 환급해줘라. 이런 얘기고,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요. 일단 첫째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되고요. 둘째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와 그다음에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었어야 합니다. 신고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런 혜택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보셨습니다.